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습관의 힘. 지은이는 찰스 두이그, 옮기니는 강주헌, 발행은 갤리온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MBA 출신 뉴욕타임스 심층보도 전문 기자인 저자 찰스 두이그가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발로 뛰어 밝혀낸 스마트한 습관 사용법을 제시한 책입니다. 저자는 700여 편의 학술 논문과 수십여 다국적 기업에서 실시한 비공개 연구 자료를 파헤치고 300여 명의 과학자와 경영자를 인터뷰하면서 습관이 개인적인 삶을 넘어 조직, 기업, 사회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의 미국인만 사용했던 치약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마이클 펠프스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지, 스타벅스는 어떻게 말썽꾸러기 직원을 1년 만에 최우수 사원으로 만들었는지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신과 세상을 간단하고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의 중심에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왜 우리가 후회할 줄 알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습관의 원리를 이해하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와 세상을 간단하고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누구나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의 중심에는 바로 습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후회할 줄 알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동안 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새로운 습관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치질은 어떻게 전 세계인의 습관이 되었나? 1900년대 초, 콜로스 호킨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광고 전문가에게 옛 친구가 멋진 사업 아이디어를 들고 찾아왔다. 그 친구는 기막힌 상품을 찾아냈다며 틀림없이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장담했다. 그 상품은 거품이 나는 박하향 혼합물, 즉 치약이었다. 그는 치약을 펩소던트라고 불렀다. 이미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동산 투자에 연속으로 실패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피아와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는 이 벤처 사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라고 확신했다. 전국적인 광고 캠페인을 설계하는데 호킨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광고업은 그 당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홉킨스는 그 무렵 광고업계의 정상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모든 맥주회사가 보일러에서 갓 뽑아낸 고압 증기로 맥주병을 씻었지만, 홉킨스는 슐리츠 맥주 회사만 유독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광고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슐리츠 맥주를 마시게 만든 주역이었다. 또 클레오파트라가 팜 올리브 빈으로 세안을 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만들어 역사학자의 거센 저항을 받았지만, 수백만 여성의 마음을 흔들어 팜 올리브 비누를 구입하게 만들기도 했다. 홉킨스는 미라를 총으로 쏘면 8배로 커진다는 유명한 광고 문구로 뻥튀기를 단숨에 유명한 간식거리로 만들기도 했다. 그 밖에도 홉킨스 덕분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상품은 무수히 많았다.
퀘이커 오트밀, 구디어 타이어, 비셀 카펫 청소기, 벤캠프스 포크 앤드 빈스 등이 대표적인 예였다. 그러는 동안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나의 삶과 광고라는 베스트셀러 자서전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길게 하기도 했다. 클로드 홉킨스는 소비자를 새로운 습관에 길들이는 여러 가지 법칙을 고안해낸 것으로 유명했다. 그 법칙들은 산업계의 판도를 바꿔놓았고 마케터뿐 아니라 교육개혁가, 공중보건 전문가, 정치인, 심지어 최고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홉킨스의 법칙들은 청소도구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의 행태부터 정부가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홉킨스의 법칙들은 한마디로 새로운 반복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하지만 옛 친구가 펩소던트를 들고 찾아왔을 때 홉킨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인의 치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었다.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단 음식과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증가한 때문이었다. 정부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군인들을 모집했을 때 대다수 신병들의 치아가 썩어 있어 장교들은 불량한 치아 위생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지경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홉킨스는 치약 사업을 하겠다는 건 그냥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당시 의심스러운 가루 치약과 이른바 만병통치약을 파는 방문 판매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대다수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망했다. 더 큰 문제는 치아 건강이 사회 문제이기는 했지만 이를 닦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치약을 사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홉킨스는 친구에게 자신의 생각을 대강 귀뜸해주고는 치약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는 자서전에서 당시 비누와 시리얼의 판매 전략을 짜는데 골몰했다며 전문적인 치약 이론을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뚜렷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친구는 집요했다. 몇 번을 거절해도 계속 찾아와서 홉킨스를 설득했다. 결국 홉킨스는 친구의 정성에 굴복하고 말았다. 홉킨스는 회사 주식 일부와 6개월의 시간을 준다면 광고 책임을 맡겠다고 말했다. 친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 결정은 홉킨스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것이었다. 5년 동안 파트너로 일하면서 홉킨스는 펩소던트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 하나로 만들어 놓았고 그 과정에서 미국 전역의 양치질 습관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셜리 템플부터 클라크 케이블까지 모두가 펩소던트 스마일을 자랑하고 다녔다. 1930년이 되자 펩소던트는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과 독일 등 홉킨스가 광고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팔렸다. 펩소던트의 첫 광고가 나가고 10년이 지난 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치질은 절반이 넘는 미국 국민들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홉킨스는 양치질을 일상적인 행위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홉킨스가 훗날 펩소던트의 성공 비결은 특정한 습관을 부채질하는 신호와 보상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가 밝힌 성공 비결은 강력한 힘을 지닌 연금술이어서 오늘날에도 게임 개발자, 식품회사, 병원을 비롯해 전 세계 영업사원들에게 기본적인 원칙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진 풀리는 우리에게 습관 고리의 존재를 가르쳐 주었지만 새로운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키워갈 수 있는지 가르쳐준 사람은 클로드 홉킨스였다. 대체 홉킨스는 어떻게 했던 것일까? 그는 욕망을 조장했다. 그 욕망이 신호와 보상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 욕망이 습관고리를 작동시킨다. 클로드 홉킨스의 특징적 전술 중 하나는 자신이 광고하는 제품을 매일 사용하도록 사용자를 유도하는 단순한 자극제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예컨대 퀘이커 오트밀은 아침에 한 그릇만 먹어도 24시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아침 식사용 시리얼을 팔았다. 강장 음료는 위통이나 관절통, 피부 트러블, 생리통 등 어떤 증상이든 초기에 마시기만 하면 깨끗이 치료해주는 약처럼 팔았다. 곧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퀘이커 오트밀을 먹었고 약간만 피로하면 어김없이 조그만 갈색병에 든 음료를 들이켰다. 천만다행으로 그런 피로감은 하루에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았다. 펩소던트를 팔기 위해서는 치약을 매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만한 자극제가 필요했다. 홉킨스는 치의학 교과서들을 잔뜩 쌓아두고 앉았다. 재미없었다. 하지만 어떤 책의 중간쯤에서 내가 나중에 필름이라는 이름을 붙인 점액성 치태에 관한 글을 보았다. 그때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서 이 치약을 미의 창조물로 광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희끄무레한 필름을 없애면 아름다운 치아를 가질 수 있다고. 홉킨스는 오로지 치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까지 치태를 문제시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치태는 우리가 무엇을 먹든 또 양치질을 얼마나 자주 하든 상관없이 치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얇은 막이다. 따라서 치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치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사과를 먹거나 손가락으로 이빨을 문지르거나 물로 조금 세게 헹구기만 해도 치태를 제거할 수 있다. 치태는 칫솔질만으로도 제거되기 때문에 치약은 치태를 제거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당시 치의학계를 이끌던 학자 중 한 사람은 펩소던트를 비롯해 모든 치약이 무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홉킨스는 힘들게 찾아낸 실마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거기에 습관을 유발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고 확신했다. 곧 여러 도시가 펩소던트 광고로 도배되었다. 혀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십시오. 필름이 느껴지실 겁니다. 당신의 치아에서 하얀 빛깔을 빼앗고 가고 충치로 발전시키는 주범입니다. 또 다른 광고판에는 미소 짓는 미녀들 옆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주변에 아름다운 치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둘러보십시오. 지금 수백만 명이 새로운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이면서 왜 그대의 치아를 뒤덮은 거무튀튀한 필름을 방치하시는 겁니까? 펩소던트로 그 필름을 제거하십시오. 이런 광고문이 탁월한 이유는 보편적이어서 무시하기 어려운 신호, 즉 치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혀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십시오라는 광고문을 보면 자연스레 자신의 치아에 혀를 굴려볼 가능성이 크다. 그럼 치태가 느껴질 수 있다. 홉킨스는 세대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단순한 신호를 찾아냈다. 그 신호는 쉽게 확인되는 것이어서 광고를 본 사람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광고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홉킨스가 생각해낸 보상은 훨씬 더 유혹적이었다. 더 아름다운 치아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 예쁜 미소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구나 펩소던트로 잠깐 이를 닦기만 하면 된다는데 펩소던트를 습관거리로 만들기 위한 홉킨스의 전략적인 광고가 시작된 후 처음 일주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세 번째 주가 되면서 주문이 폭주했다. 밀려드는 주문에 일일이 응할 수 없을 정도였다. 3년 후 펩소던트는 해외로 진출했다. 홉킨스는 스페인어와 독일어와 중국어로
광고문을 작성했다. 10년이 지나지 않아 펩소던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중 하나가 되었고, 그 후로도 30년 이상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치약으로 군림했다. 펩소던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인의 7%만이 치약을 사용했다. 그러나 홉킨스의 광고가 시작되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수치가 65%로 급상승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즈음에는 대다수의 병사가 매일 양치질을 한 덕분에 신병들의 치아 건강에 대한 걱정도 크게 줄어들었다. 펩소던트가 출시되고 몇 년 뒤 홉킨스는 100만 달러를 벌었다며 성공 비결은 인간의 심리를 적절하게 이용한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홉킨스가 말하는 인간의 심리는 두 가지 기본 법칙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첫째, 단순하지만 확실한 신호를 찾아내라. 둘째, 보상을 분명하게 제시하라. 적절한 신호와 보상을 찾아내면 마법의 지팡이를 손에 쥔 것과 같다. 펩소던트를 예로 들어보자. 홉킨스는 치태라는 신호와 아름다운 치아라는 보상을 찾아냈다. 그것만으로 홉킨스는 수많은 사람이 양치질을 일상의 관례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해냈다. 오늘날에도 홉킨스의 법칙은 마케팅 교과서의 한 항목을 차지하고 수많은 광고회사가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다. 우리가 홉킨스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수많은 습관들도 이와 똑같은 원칙에 따라 형성되었다. 예컨대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보고서들을 보면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달리기를 하는 명확한 신호와 운동을 끝낸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맥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분명한 보상이 있었을 때 운동 계획을 한층 충실히 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들도 새로운 식습관에 길들기 위해서는 미리 정해놓은 신호와 계획대로 실천했을 때 주어지는 간단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홉킨스는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광고가 마침내 과학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한때 도박이었던 광고가 이제는 유능한 인재의 지휘 아래 가장 안전한 벤처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약간 허풍이 섞인 주장이었다. 홉킨스의 두 가지 법칙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건 분명하다.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족시켜야 할 제3의 법칙이 있다. 무척 미묘한 법칙이어서 홉킨스 자신도 그 법칙에 의존하면서도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도넛 상자를 지나치기 어려운 이유나 아침에 무의식적으로 조깅을 반복하는 이유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법칙이다. 누구나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한 4단계 법칙. 습관의 과학을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든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습관의 작동 원리를 찾아냈다면 틀림없이 습관을 신속히 바꾸는 법도 알아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비밀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습관을 바꾸는 공식이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가지로 넘는다는 게 문제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습관도 각양각색이다. 우리 삶에서 일정한 패턴의 원인을 밝혀내서 변화시키는 세세한 방법은 사람마다 또 행동마다 다르다. 담배를 끊는 방법과 폭식을 억누르는 방법이 다르고, 또 폭식을 억누르는 방법은 배우자와의 대화 방식을 바꾸는 법과 다르며 일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과도 다르다. 게다가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습관들도 서로 다른 여러 열망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 처방만을 제시한다는 건 무의미한 것이다. 나는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기보다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싶다. 습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기본 틀과 습관을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쉽게 파악되고 분석되는 습관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해서 오랜 연구가 필요한 습관들도 있다. 또 결코 마무리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습관도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그렇다고 습관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책에서 나는 습관이 존재하는 이유와 습관이 작동하는 방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했다. 부록에서 제시하는 기본 틀은 과학자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습관들을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찾아낸 전술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다. 그렇다고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란 뜻은 아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기본 틀은 실질적인 지침이어서 습관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이기도 하다.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습관을 두고 꾸준히 노력하면 거의 모든 습관을 개조할 수 있다. 기본 틀, 반복 행동을 찾아라. 다양한 보상으로 실험해보라. 신호를 찾아라. 계획을 세워라. 단계 1. 반복 행동을 찾아라. MIT 연구진은 모든 습관에는 단순한 신경학적 고리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 챕터 1에서 보았듯이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고리이다. 습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습관 고리의 각 부분들을 찾아내야 한다. 특정한 행동에 대한 습관 고리를 찾아내야 새로운 반복 행동으로 오래된 악습을 교체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에게 오후가 되면 카페테리아에 가서 초콜릿 쿠키를 사 먹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해보자. 그 습관으로 체중이 적잖게 늘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런 습관 때문에 체중이 4kg이나 늘었고 그 때문에 부인이나 남편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들었다고 해보자. 당신은 오후의 간식을 끊으려고 무척 노력했다. 심지어 쿠키를 끊자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모니터에 붙여두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당신은 포스트잇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테리아로 가서 쿠키를 산다. 그리고 계산대 옆에서 동료들과 한가로이 대화를 나누며 쿠키를 맛있게 먹는다. 당시에는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는 왠지 기분이 찜찜하다. 그래서 내일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의지력을 발휘해서 쿠키의 유혹을 이겨내겠어. 내일은 다를 거야 라고 속으로 다짐한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습관은 여지없이 반복된다. 어떻게 해야 이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무엇보다 습관고리를 알아내야 한다. 첫 번째는 반복 행동을 찾아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습관이 그렇듯이 이 시나리오에서도 반복 행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변화시키고 싶은 행동이기도 하다. 당신의 반복 행동은 오후가 되면 카페테리아로 가서 초콜릿칩 쿠키를 산 후에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그 쿠키를 먹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습관고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다음 단계는 첫 단계만큼 명확하지 않다. 그런 반복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가 무엇인가? 허기인가? 지루함인가? 저혈당증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이 필요한 건가? 그런 보상은 무엇인가?
쿠키 자체인가? 분위기의 변화인가? 일시적인 기분 전환인가? 동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인가? 아니면 당분 섭취에서 비롯되는 에너지 충전인가? 이런 의문의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실험이 필요하다. 단계 2. 다양한 보상으로 실험해보라. 보상은 열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열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페브리즈 마케팅팀이 소비자들은 청소나 세탁을 한 후에 싱그러운 향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냈을 때 누구도 존재하는 걸 알지 못했던 열망까지 찾아냈다. 그 열망은 훤히 보이는 현상 속에 감춰져 있었다. 대부분의 열망은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열망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어떤 열망이 특정한 습관을 유발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보상으로 실험해 보아야 한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넘게 걸릴 수도 있다. 그동안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어떤 압력도 느끼지 않아야 한다. 당신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는 과학자라고 마음 편히 생각하라. 실험 첫날, 카페테리아에 가서 쿠키를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 반복 행동을 약간 조절해서 다른 보상을 얻게 해보라. 카페테리아에 가는 대신에 밖으로 나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주변을 산책한 후에 자리로 다시 돌아와 보라. 다음 날에는 카페테리아에 가서 도넛이나 초코바를 산 후에 곧바로 자리로 돌아와서 먹어보라. 그 다음 날에는 카페테리아에 가서 사과를 산 후에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먹어보라. 다음 날에는 커피 한 잔으로 끝내보라. 그 다음 날에는 카페테리아에 가는 대신 동료의 자리를 찾아가 잠시 잡담을 나눈 후에 자리로 돌아와 보라.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쿠키를 사는 대신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반복 행동을 자극하는 열망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가정을 실험해 보는 것이다. 당신은 쿠키 자체를 간절히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휴식을 원하는 것인가? 만약 쿠키 자체를 원했다면 허기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쿠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충전을 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쿠키는 핑곗거리에 불과하고 동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카페테리아에 갔던 것인가? 이렇게 대여섯 가지 보상을 실험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습관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 예컨대 각 보상을 실험할 때마다 책상에 돌아오는 즉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보라.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다. 여하튼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를 적어보라. 편안하다, 꽃을 보았다, 배고프지 않다. 다음에는 15분 후에 알람이 울리도록 시계나 컴퓨터를 맞춰놓는다. 알람이 울리면 아직도 쿠키가 먹고 싶은가? 라고 스스로 물어본다. 무의미한 단어더라도 새 단어를 써보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로는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순간적으로나마 의식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챕터 3에서 보았듯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지녔던 맨디는 새긴 카드를 항상 갖고 다니며 손가락 끝에 긴장감을 느낄 때마다 새긴 카드에 표식을 했다. 습관적인 충동을 의식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단어를 쓰는 순간은 당신의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이 된다. 게다가 여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몇 단어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에 당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실험을 끝낸 후 당신이 써놓은 단어들을 다시 보면 그 단어들이 기억파를 자극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훨씬 더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왜 하필이면 알람을 15분 후로 맞춰놓아야 할까? 당신이 열망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도넛을 먹고 15분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책상에서 일어나 카페테리아에 가고 싶다면 당신의 습관은 당분에 대한 열망에 자극받는 것이 아니다. 동료를 찾아가 잡담을 나눈 후에도 여전히 쿠키가 먹고 싶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당신의 습관을 부추기는 열망이 아니다. 한편 친구와 잡담을 나누고 15분 후에도 쿠키가 생각나지 않으면 당신의 습관이 만족시키려는 보상은 일시적인 기분 전환과 인간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보상으로 실험을 시도해서 우리가 실제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다. 이 과정은 습관을 개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복 행동과 보상을 찾아내면 남은 문제는 신호를 찾아내는 것이다. 단계 3. 신호를 찾아라. 10년 전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의 한 심리학자가 오랫동안 사회학자들의 골머리를 썩이던 문제의 답을 찾아 나섰다. 범죄를 똑같이 목격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범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이었다. 재판에서 목격자들의 기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연구 보고서들에 따르면 목격자들이 범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여자 도둑이 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둑이 남자였다고 주장하고 경찰 보고서에는 범죄가 오후 2시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도 초저녁에 일어났다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다. 반면에 범죄 상황을 거의 완벽하게 기억해내는 증인들도 있다. 이런 현상을 조사해서 목격자들의 기억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규명해 보려는 연구가 수십 건 이상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부 목격자가 기억력이 더 뛰어나거나 범죄 현장이 낯익은 경우에 기억하기 더 쉽다는 이론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실험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기억력과 범죄 현장은 범죄 상황을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변수가 되지 않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의 심리학자는 다른 식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과거의 연구에서 질문자들과 목격자들이 어떻게 말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엇을 말했는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범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질문 과정에 영향을 미친 신호가 있을 거라고 추정했다. 목격자들을 신문한 비디오 테이프를 되돌려보면서 그런 신호들을 찾아내려 했지만 별다른 신호를 찾아낼 수 없었다. 비디오 테이프에서 얼굴 표정, 질문이 주어지는 다양한 방식, 감정의 변화 등 많은 요인들을 눈여겨보았지만 특별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몇 가지 요소만 집중해서 관찰하기로 마음먹고 목록을 작성했다. 질문자의 말투, 목격자의 얼굴 표정, 질문자와 목격자 간의 물리적인 거리 등이었다. 그리고 이 요소들과 관련 없는 변수들을 모두 배제하고 화면을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다. 말을 듣는 대신에 음량을 낮추어서 질문자의 말투와 음색에만 주의를 기울였고 질문자의 얼굴을 종이로 가리고 목격자의 얼굴 표정만을 보았다. 또 줄자를 이용해서 질문자와 목격자 간의 거리를 측정했다. 이렇게 특정한 요소들만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자 일정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범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목격자들은 부드럽고 우호적인 말투를 지닌 경찰에게 신문받은 사람들이었다. 목격자들이 미소를 자주 지을수록 또 질문자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 짓는 얼굴 등의 환경적인 신호가 우리는 친구라는 뜻을 지닐 때 목격자는 범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았다.
그런 우호적 관계라는 신호가 상대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습관을 자극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많은 연구자가 전에도 똑같은 테이프를 보았지만 아무도 패턴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실험은 누구도 패턴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들을 패턴으로 인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달리 말하면 하나하나의 테이프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 미묘한 신호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의 심리학자가 3가지 유형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밖의 정보를 배제하자 일정한 패턴이 드러났다. 우리 삶도 다를 바 없다. 우리에게 어떤 습관을 자극하는 신호를 찾아내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습관과 관련된 행동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아침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배가 고프기 때문인가?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키기 때문인가?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출근 준비를 끝내면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기 때문인가? 또 아파트에서 큰 길로 나갈 때 기계적으로 좌회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로 표지판 때문인가? 특정한 나무 때문인가? 그래야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 전부가 복합된 것인가? 가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방심해서 직장으로 가는 길로 들어선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처럼 학교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직장으로 가는 길을 택한 습관을 자극한 신호가 무엇이었을까? 앞에 심리학자가 썼던 방법을 이용하면 수많은 방해물에 구애받지 않고 습관의 신호를 찾아낼 수 있다. 습관의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행동들을 규정해야 한다. 이런 행동들을 규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습관의 신호는 다음 5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 장소, 시간, 감정 상태, 다른 사람, 직전의 행동. 따라서 카페테리아에 가서 초콜릿 쿠키를 사 먹는 습관의 신호를 알아내려면 충동이 밀려오는 순간 다음 5가지 질문에 답해보라. 어디에 있는가? 몇 시인가? 감정 상태는 어떤가? 주변에 누가 있는가? 충동이 있기 직전에 무엇을 했는가? 다음 날, 어디에 있는가? 몇 시인가? 감정 상태는 어떤가? 주변에 누가 있는가? 충동이 있기 직전에 무엇을 했는가? 또 다음 날, 어디에 있는가? 몇 시인가? 감정 상태는 어떤가? 주변에 누가 있는가? 충동이 있기 직전에 무엇을 했는가? 사흘 만에 내 쿠키 습관을 자극하는 신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일정한 시간에 간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나는 단계 2에서 이미 쿠키 습관을 자극하는 요인이 허기가 아니란 걸 알아냈다. 내가 원하는 보상은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었다. 요컨대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는 데서 얻는 즐거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습관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타난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단계 4. 계획을 세워라. 습관 고리를 알아내면, 즉 습관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보상과 신호, 그리고 습관에 따른 반복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내면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신호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당신이 열망하는 보상을 안겨줄 적절한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반복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계획이다. 프롤로그에서 습관이란 어떤 시점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라 말했다. 습관은 우리 뇌가 기계적으로 따르는 공식이다.
즉, 신호를 보면 반복 행동을 해서 보상을 얻는다는 공식이다. 이 공식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다시 해야 한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선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계획을 실행 의도라고 한다. 오후가 되면 쿠키를 먹던 내 습관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기본 틀을 이용해 습관의 신호가 대략 오후 3시 30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반복 행동이 카페테리아에 가서 쿠키를 산 후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는 것이란 것도 알고 있다. 또 실험을 통해 내가 열망하는 보상은 쿠키가 아니라 기분을 전환하며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이라는 점도 알아냈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매일 오후 3시 30분에 동료의 자리로 가서 10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 계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손목시계 알람을 3시 30분에 맞추어 두었다. 모든 것이 금방 계획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너무 바빠 알람이 울려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고, 동료들이 모두 일에 열중해서 잡담을 나눌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 날에는 차라리 쿠키를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그 충동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시행한 날에는 일과를 끝낼 때 훨씬 기분이 좋았다. 카페테리아에 가지 않았고 쿠키를 먹지 않았지만 기분은 매우 좋았다. 마침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했다. 알람이 울리면 나는 기계적으로 동료를 찾아냈고 작지만 실질적인 성취감을 만끽하며 하루를 끝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자 나는 아예 반복 행동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사무실에 잡담 나눌 동료가 보이지 않으면 카페테리아로 가서 차를 사서 마시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 모든 것이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언젠가 시계를 잃어버려 이제 시계가 없다. 하지만 3시 30분이 되면 기계처럼 일어나 잡담을 나눌 동료를 찾아 편집실을 둘러본다. 그리고 그 동료와 함께 뉴스거리에 대해 10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내 책상으로 돌아온다.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생각 없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습관이 내 몸에 완전히 배었다는 뜻이다. 당연히 변화시키기 어려운 습관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기본 틀은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출발점이다. 때로는 습관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험과 실패를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습관이든 작동되는 과정을 알아내면, 다시 말해 신호와 반복 행동과 보상을 찾아내면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습관의 힘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